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아침도요 쌀쌀합니다. 하지만요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는데요. 강추위가 물러가는 대신에요.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올겨울도 추위와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축에 짓눌린 자산시장. 미국의 주식시장 중에 하나죠. 나스닥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두 달 사이 10% 정도 하락을 했다. 그래프로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쭉 내려가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서 12%나 빠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나오는데요. 올해 기술주 폭풍이 닥칠 것이다. 얼마 전까지 기술주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 정부에서 돈줄을 잰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핵시계 4년 전으로 돌리겠다는 북한. 어제 북한이 뭔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리로서는 좀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 당 정치국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과거에 북한이 신뢰 구축이란 이름으로 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거를 중지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재고한다는 거는 발사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자, 올해 4차례 무력 실험 그동안 잇따라서 했죠.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 포함됐습니다. 자, 미국의 태도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강대강 전략, 이른바 벼랑 끝 전술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확진자 나와도 통째로 PCR 검사하지 않고 신속 검사만 공고한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확진자가 나오면요, 그 층에 계신 분들 대부분 이 PCR 검사 다 받았거든요. 그러나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신속 검사로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요, 오미크론 체제로 방역을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직전이다. 이런 내용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약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러시아 은행의 달러 거래 막을 것이다.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침공 땐 러시아 경제 재앙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요. 자, 미국과 러시아談判 직전 초강력 경고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각국의 기업들 타격을 입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요, 이거 러시아 수출 중단 대비해야 된다. 우리나라 뭐 자동차 등등등 이렇게 수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다 타격을 받을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그 옆에는요. 박봉권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거품입니다. 북한이 어제 입장을 냈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동안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뭔가를 추진했습니다. 대화에 애를 썼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4년 전으로 상황이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괜히 만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에요.
대선 후보 그리고 그 대선 후보와 경선 때 경쟁을 했던 의원 만났어요. 그제. 근데 탈이 났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는요. 괜히 만났군요. 이런 분석 나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공약을 내놨는데요. 기본소득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공약입니다. 오늘 좀 깊숙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3만 명입니다. 지금요, 설 연휴가 끝나면 뭐 그 사이에 오미크론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세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면 최악의 경우 하루 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북한이 발표한 입장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은 4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사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이 나란히 있죠. 어제가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일부러 그날을 맞췄을까요? 딱 맞춰도 뭔가 미국 들으라는 듯 경고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제목 보겠습니다. 핵실험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도발 시사했다. 레드라인에 발을 올린 김정은. 레드라인은 거기에 올리지 말라고 설정을 하는 선 아닙니까? 근데 발을 올린 것 같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북한 모라토리엄 조치 전면 제고할 것.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거를 멈춘 걸 뜻하거든요. 이거를 멈춘 걸 풀겠다는 뜻이 됩니다. 바이든 취임 1주년에 맞춰서 파기 압박을 했다. 최악 상황이던 4년 전으로 회귀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습니다.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자, 4년 전인 2018년 4월 영상까지 소개 들었는데 당시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지금 좀 비교되는 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꿈쩍 않는 미국의 다시 핵 협박. 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 정부가 내세웠던 성과, 이게 뭐냐면 핵실험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핵실험 한 적 없지 않냐. 이게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빚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저런 모습이거든요. 이 평화 구축, 대화 뭐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전문가의 전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토라는 그 표현을 볼 때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 핵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속도와 폭을 조절하겠다는 그런 숨은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자, 오늘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신 김관옥 교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좀 전망을 해달라고 질문 좀 드릴게요. 북한이 어제 이제 뭔가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해석은 이제 핵실험과 ICBM 이걸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험 발사, 핵실험 재개 뭐 이런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2008년에 예.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캠페인 당시 오바마가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들어서고 나서는 사실상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게 말이 전략적인데지 그냥 상종 안 한다 뭐 이거 아니었습니까? 전략적 무시였죠, 사실상은.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일이죠, 당시. 예. 핵실험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대화를 안 하고 무시할 때는 우리도 도발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다 보여줬거든요. 예. 이 부분이 대화의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2018년도에 사실상 스스로가 ICBM과 핵실험을 유예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해 이제 4월 달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었고 예. 6월 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이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ICBM 발사라든가 예. 핵실험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등장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대화의 요구나 시도나 뭐 이런 적극적인 예. 노력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예. 최근에 초음속 지금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위기를 일단 고조시키고 우리의 역량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지금 유예했던 지금 핵실험이라든가 ICBM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1년 차를 맞이한 지금 바이든 정부에게 하고 있는데 예. 바이든 정부는 이번 11월 달에 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3월 9일 날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의 도발은 사실 남북한 전체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미북 간의 어떤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1년 정도를 준비했다면 바이든 정부도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의 예.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구락 교수님은 바이든 정부도 준비하지 않으면 2008년 상황이 된다. 근데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를 할까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 9일 날 새로운 정부가 이제 선출이 되고 예. 5월 달에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섭니다. 그러면 예.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협의를 과정을 거쳐서 예. 북한과의 어떤 협상 이런 것을 본격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북한이 경고하고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실은요,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무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제 나온 것도 미국을 향해 들으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은 우리의 관점에서 다룬 기사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물거품되나 문재인 대통령도 반전 카드가 없다. 상황 자체가 난감하다는 거죠. 딱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자, 청와대 관련 국가 긴밀 협의한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뭐 비슷한 상황, 입장을 좀 냈는데요. 보십시오. 다음 화면입니다. 어제 한 행사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축사 형태로 하지만 이 상황을 좀 반영했거든요. 정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남북이 다시 대화와 협력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했다. 그러니까 대화와 협력,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게 원칙이긴 한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와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박봉건 위원께서는요.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지금 행태는 그동안 봐왔던 상투적인 수법이죠. 예, 긴장을 최고적으로 높여가지고 예, 그다음 이제 협상을 끌어내서 양보와 보상을 얻는 이런 식의 상투적 수법이 계속 반복돼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나 미국이 버릇을 잘못 들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예. 북한의 욕을 들어줬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핵은 고도화되고 미사일도 고도화되고 그리고 핵폭탄 숫자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더 이상 이런 식의 대응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정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쉽게 하면 도발을 했을 때 아무것도 북한에 줄 게 없다, 봐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사일 쏴도 우리가 김여정 때문에 도발이라는 말도 표현을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해서 좀 강경 대응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예. 전쟁하자는 거냐. 아, 또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의적인 선제 타격 예. 이야기를 해도 전쟁광이냐. 이런 식의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이런 식의 대응은 북한의 입지만 더 협상력을 키워주는 거죠. 예. 이런 식의 대응은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을 설득할 게 아니라 예. 북한을 설득해야죠. 왜 자꾸
북한 두둔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김정은 정권이 예. 핵을 껴안고 있어도 이게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권에 더 유협이 된다는 것을 고지시켜주고 이를 위해서는 그 한치 틈도 없는 한미 예. 공조를 통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하면은 결국 북한이 대화 장소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식의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게 최고의 무기죠. 자, 김민석 의원님, 예. 이재명 후보 뭐 지금 저 대선에 대해서 이제 돕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제 이재명 후보도요, 이 상황과 어제 북한의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냈는데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 이거 동시에 해야 된다, 필요하다. 예. 그러면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단호한 대처도 필요하다. 두 가지를 주문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 어떤 의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입장을 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의견이 예, 북한이 오판을 하거나 예, 내지는 굉장히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예,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통해서 예, 어떤 북한의 어떤 오버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전쟁이라든가 대립 갈등으로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저는 물밑에서라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 대화를 해야 된다. 어, 그 대화를 하는 그 대상은 단순히 북한에만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도 뭔가 대화를 예. 계속적으로 예.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또 북한에게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계속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양쪽의 방향으로 예.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요. 대화와 협상 이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했던 그 대응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재명 후보는 단호한 대처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와는 대북 정책에서 약간 미묘하지만 뭔가 차별화된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 타협을 시도를 했고요. 예. 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하고 또 예. 김정은이 만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화해 분위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화 타협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 하지만 지금처럼 전에 2018년 김정은이 발표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라토리움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런 대화의 타협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처럼 다시 아. 협박성 어떤 유예를 하지 않겠다 예.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 입장도 예.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저는 국가 안보상 당연한 원칙이 아니냐 예. 분명하다 이런 거죠. 자, 뭐 우리가 아무튼 미국에 좀 고민을 좀 던졌어요. 그리고 북한이 과연 어떤 행동을 보일까?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이 있어요. 무슨 뭐 3월설, 4월설, 그다음에 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뭐 맞물려서 그 시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음은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이건 미국 국내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어제 취임 1주년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가 나오네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놀랍게 잘했다. 자평한 바이든.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 언론도 보도 보면은요. 그다지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근데 어제 취임 1주년에서 본인 스스로 잘했다고 얘기했대요. 여기 보시면 2시간가량 내부 성과를 강조했지만 백신 접종은 목표치를 밑돌고 물가는 폭등하고 복지 예산 필리버스터 개정 등 난항이 곳곳에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북한 역시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별로 잘한 게 없는데요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본인은 놀랍게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의 한 대목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I didn't overpromise, and what I have probably outperformed what anybody thought would happen. 윤학 교수님, 예. 이건 바이든 대통령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위기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죠. 근데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고 11월 중간 평가가 아마 답을 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인플레예요.
인플레가 상당히 심각하고 예. 그리고 상징적인 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할 때 굉장히 패전 같은 철군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결과가 그렇죠. 된 것이고 예. 지금 뭐 러시아와의 어떤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해가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 해결적인 어떤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조금 잃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다시 오미크론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를 잃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참모들이 얘기를 좀 안 해주나요? 지금 문제 있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 우리 언론도 그렇지만 미국 언론들도 자랑만 했다. 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자, 지금부터는요. 여야 정치권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사항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 좀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 뭔가가 괜찮을 듯 하다가 삐끗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콕 집어 공천 요구한 홍준표. 그러자 관여 안 한다. 딱 자른 윤석열. 멀어지는 원팀. 그러니까 그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났잖아요. 그동안 뭐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만났는데 거기서 뭔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공천 얘기였어요. 여기 보면 뭐 홍준표, 최재형 종로 공천 요구 등등등. 그리고 뭐 대구 중남구도 전 전략 공천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제 홍준표 의원은 국정 능력 보완한 인물을 추천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뭐 반발을 하느냐. 뭐 본인을 폄하했다. 뭐 이렇게 좀 반발하는 모습이 있었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정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게 이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서로가 미는 사람이나 또는 후보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 공천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한쪽에서는 구태다. 그러자 방자하다. 막상 이제 후보는 관여 안 한다.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괜히 만났다. 여기서 나오는군요. 이 표현이 괜히 만났다가. 홍준표, 윤석열의 최재형 등 공천 요구가 파장을 일으켰다.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뭐 구태, 방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어제 상황과 관련해서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어디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라는 거는 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그 사람 쓰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온 것은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지금 와서 보면 저는 얼마나 참 자신 없는 사람입니까? 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 인사하는 거를 요구 조건을 걸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살짝 본인 자랑을 저기서 섞어서 좀 하네요. 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장혜찬 본부장. 자,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요. 윤석열 후보는 이 공천 관련해서 거절을 명확히 한 겁니까?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이제 캠프의 본격적인 합류와 지원, 이건 무산된 겁니까? 이 두 가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거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원칙을 바로 세웠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거절 아닙니까, 그럼? 공천권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예. 물론 특별한 경우에 전략 공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라거나 또는 정치 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할 때 그럴 때는 전략 공천이 국민적 동의나 그렇죠. 당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인 대전제 원칙은 공천의 권한은 일부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특정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있다. 이것이 저는 기본 원칙이라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공정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공천을 일임하겠다. 본인 또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공천권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예. 그러한 분명한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 다수나 당원 다수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2030 다수가 이러한 원칙을 밝힌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정권 교체가 그야말로 범야권에서는 또는 국민적으로는 시대적 과제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게 되면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후보나 그 이전에 뭐 유승민 전 후보 등이 함께 힘을 보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봤을 때 사실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야권 지지자 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기대했던 원팀의 예. 이 포인트는 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이룰 것인가, 원팀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월 6일에 봉합 이후에 2주 동안 예. 화학적 결합이 무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렇죠.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 잘 뭔가 그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파격적인 변화에 예.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모습 등이 보여지면서 예. 그것이 실제 국민의 지지 회복으로 또 2030의 회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국면에서 경선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홍준표 의원과의 이런 뭐 공천을 둘러싼 또는 조건을 둘러싼 약간의 어떤 이견은 전체적인 야권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 의사 대세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홍준표 의원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합류 또는 지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예. 거스를 수 있는 야권 정치인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하신 말씀에 답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부터 들리기도 합니다. 김건학 교수님, 지금 이 상황, 아까 뭐 파장이라 그랬다, 뭐 괜히 만났다, 뭐 이런 평가 나왔는데 이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 문제 발생까지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죠, 이거는. 아, 후보입니까? 그렇죠.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사실은 많이 해왔던 겁니다. 거의 이제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예. 있었고 특히나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을 추천했을 때에는 그분하고 얘기 한마디 없이 얘기했을까요? 이런저런 교감을 갖고서 이제 얘기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두 가지 공식적으로 내세운 조건이 뭐냐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 조치. 그리고 이제 처가 비리 예. 엄단에 대한 뭐 선언을 하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가 비리 엄단 조치를 기피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나눠 먹기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나눠 먹기 원팀이고 결국에 홍준표 의원이 구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태냐 방자냐예요, 지금. 그렇죠. 어느 그런데 쪽입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효과를 본다 그러면 이걸 다 공개한 거잖아요. 권영세 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구태 정치인으로 규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협조 관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정면으로 사실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팀은 완전히 물 건너갔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빅 스피커예요. 그리고 촌철살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5주 남았나요? 50일 남았나요?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50일도 안 남았죠. 그동안 상당히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서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공천을 주건 안 주건 그거를 잘 이렇게 관리하는 능력을 사실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팀은 무산되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길을 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후보가 관리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금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게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라는 거네요. 박봉건 의원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디에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이 자충수를 둬서 자충수다. 외통수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 불편한 관계였죠. 지난해 경선이 끝난 뒤에 예. 경선에 승복을 하는 데 됐지만 그 이후에 홍준표 의원의 반응을 보면은 상당히 험담 위주의 그 후보 발목을 잡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말하듯이 처갓집 비리도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상당히 공격성을 보였었죠. 예. 근데 솔직히 이게 그 만찬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그 윤석열 후보가 느꼈을 서운한 감정을 일거에 깨트릴 수 있는 좋은 호기였었는데 이걸 망쳤죠. 왜냐하면은 그 정권 교체는 대의가 있는데 예. 조건 없이 흔쾌하게 도와주겠다 했으면 끝날 일인데 왜 조건을 붙였어요. 또 조건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빠집니다. 공천은 사실 또 민감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민감하고 예. 이게 공정한 경선이랄지 여론조사랄지 그 국민의힘 내부에 룰이 있겠지만은 예. 그걸 통해서 결정되는 문제지 이런 식으로 밀실 공천식으로 공격받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사람 심기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왜 이런 자충수를 뒀는지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잘못이 크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또 더 머쓱해진 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났어요. 윤석열 후보가. 최재형 그 전 원장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해서 출마를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건은 지지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대에 합류하느냐 합류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이제 양당을 결론이 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홍준표 의원 또 자존심이 세니까 쉽지 않겠지만은 하지만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큰 대의를 보고 본인도 큰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고개를 숙이더라도 선대에 합류를 해서 원팀을 만드는 게 이 조그만 잘못에 대한 이걸 좀 복원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 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고 어렵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인물과는 단일화 이슈가 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요즘에 일정이 바빠요. 기사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3강 구도가 다급한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청와대 회동 주선을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본인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의도는. 그리고요. 어제요. 본인이 당선하면 지지율이 50% 미달할 때는 물러나겠다. 뭐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지금요. 자, 이게 다 뭔가 3강 구도. 지지율이 최근에 좀 정체됐죠. 많이 오르다가 이 존재감 부각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양자 TV 토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연일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뭔가 존재감을 키우려는 거 아니냐. 이 기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문 대통령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조를 위해 여야 대선 후보와 정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을 주선한다면 저 안철수는 기꺼이 참여할 겁니다.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가겠습니다. 다른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합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양당의 토론 담합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민심에 반하고 기존 사례에도 반하는 삼합 담합입니다. 설날 밥상에서 안철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두려운 자들, 민족의 명절인 설날 밥상을 독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심에
적입니다. 자, 김은덕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요. 결국에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양자 후보 양자 토론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인도 포함된 다자, 그러니까 삼자 토론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 선대위나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삼자 또는 사자 대선 후보 토론 이거 수용하실 용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 현재 선관위 법적으로 법적 토론에 예. 참여하는 것은 모든 후보가 참여를 그렇죠. 해야죠. 3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토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 법적으로 예. 문제가 있으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는 현재 과거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여러 가지 TV 토론에 대해서 뭐 가짜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예. 거절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이제 언론사와 더불어서 이해가 됐죠. 양자 이제 TV 토론이 성사된 조건에서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좀 더 TV 토론을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해왔다면 좀 명분이 있겠지만 예.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자기 존재감이 약화되고 또 다급해지니까 자꾸 자기도 끼어달라고 하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기 때문에 예. 좀 오히려 안철수 후보 측의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어렵게 성사된 만큼 현재 지금 일정도 뭐 논의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정말 진검승부를 해봐야 된다. 모든 국민이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예. 뭔가 진검승부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저는 양자 토론을 해야 되고 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TV 토론에서 사자 토론을 한다면 그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합의도 되고 날짜 이게 구체적으로 이 방송사들의 제한이 된 상태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고 나중에 하시죠. 약간 이런 말씀 들리는데 장해찬 본부장께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는 3자 또는 4자 혹시라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예. 지금 가장 많은 국민분들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토론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표가 예. 참고되겠습니다만 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조사 결과와 안철수 후보가 보이는 지지율 좀 다르긴 하죠. 좀 차이가 나긴 하죠. 그래서 만약 3자로 간다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나도 이렇게 하고 나설 그럼 겁니다. 4자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들어오려면 예. 허경영 후보가 나도 지지율 뒤지지 않는다. 그럼 5자입니까? 그럼 끝이 없어요. 김동연 후보는 난 그래도 문재인 정부 총리 기재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인데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 선관위에서 주재하는 3회 법정 토론에 이 선관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후보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법정 토론 외의 토론은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 토론을 요청하고 예. 윤석열 후보도 토론 자신 있다. 국민들에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양 후보 간의 어떤 이 합의,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한 합의에 바탕에서 법정 토론 외에 추가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든 후보들의 어떤 개별적인 사안을 다 들어준다면 예. 이 토론 자체가 성사가 되기 힘들고 그로 인해 국민적 알 권리가 충족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예. 어렵게 날짜나 전반적인 어떤 사안 등을 합의해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 이재명의 토론이 궁금하다고 하고 있는 만큼 예. 어떤 국민적 여론에 있어서 이 양자 토론이 안 된다는 결정적인 여론 분출이 없는 한 이 양자 토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학 교수님은 아까 두 분 말씀할 때 약간 표정이 다른 의견이 있는 듯한 표정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하고 이제 눈이 마주쳐서 그런 표정을 지으셨는데 좀 짧게 뭐 발언께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TV 토론의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검증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뭐 5%, 뭐 15%, 뭐 의석수 등등의 기준도 있고요. 5개, 뭐 5석 이상, 뭐 예. 등등의 것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의 어떤 지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양자가 했다 그러면 또 다시 심상정 의원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사실 검증 기간을 이런 TV 토론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이제 형평성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오히려 사자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한꺼번에 평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적절한 거죠.
근데 지금 이 토론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법원에 호소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어요. 지금요. 이게 만약에 법원이 안 된다고 할 경우는 이게 또 방송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요. 토론만 진행이 되고 방송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음도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어제 한 인물을 만났죠. 보겠습니다. 원로 명망가로 세를 불리는 안철수, 김동일 연세대 명예교수 영입했다. 어제 자택을 방문했죠.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자택을 방문해서 뭐 인사를 하는 모습도 사진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났을 때 김동길 교수가 안철수는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극찬을 해요. 자, 그럼요. 어제 이 자택을 방문했을 때 김동길 교수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사람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하니 포기해야 할 때 깨끗이 포기하는 사람.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라. 붙잡고 있음으로써 누추하게 되고 보잘것없이 되는데 하나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내가 훌륭하게 봐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고 늘 국민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결심하면 단호하게 지키고 뭐 틀림없다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은데 뭐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나오니까 최근에 이제 단일화 관련된 건데 이게 포기, 단일화 이게 또 이렇게 연계돼서 이게 좀 듣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자, 김구락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길 교수님은 저는 과거에 그런 어떤 선뜻 포기했던 그 사례. 과거의 얘기, 그렇죠. 안철수 박원순 후보가. 전 시장이라든가 지금 문재인 전 후보죠.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단일화를 안 하고 선뜻 이제 후보 자리를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한 그렇지, 거죠. 결단을 했잖아요. 예. 두 차례에 걸쳐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인 것이지 지금 본인을 일종의 후원회장으로 모신 분한테 그렇죠. 와가지고 포기를 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후원회장을 안 맡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한 시대의 노인이 보증하는 사람이니 예. 뭐 뚜렷하다, 정확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지금 장점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장희천 본부죠. 네,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나왔던 안철수 후보 말 중에 이건 꼭 짧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떤 겁니까? 임기 중반에 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 50% 이하면 그러니까 중간 평가를 받겠다는 대통령 거잖아요. 자리 내려놓겠다. 다른 예. 후보들도 받아라는 것인데 이건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개혁을 하다 보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 초 이후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예. 노동개혁의 성과를 보면서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또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고 이런 이 등락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말한 것 같은 제도가 실현화된다면 이 대통령들은 계속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율만 높이기 위한 네. 정책을 쓴다는 거네요. 어떠한 개혁도 하기 힘들어진다는 예. 것이죠.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자고 했는데 그것 역시 오히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특권을 더 늘려주는 일이거든요. 정치 참 오래 하셨는데 예. 좀 정치의 본질에 와닿는 개혁안을 말씀하셔야지 아직까지도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꼭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고민하신 거 맞습니까? 약간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요, 민주당 상황,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요새 뭐 연일 공약 발표를 많이 하고 있죠. 어제도 좀 많이 내놨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다시 꺼낸 이재명 후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연간 매년 한 명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100만 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예산 비중 2배 확대, 뭐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늘리기다.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얘기까지 꺼냈어요.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올해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기 내에 하겠다.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거의 크지 않습니다. 자, 이 공약에 대한 또 평가를 담은 내용들도 오늘 또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데 화면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요 정도 지적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입니다. 그러자 아니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고소득자도 있는데 그럼 다 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괄 지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특정 계층의 현금성 복지지원인데 이게 기본소득입니까?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요. 일회성 기본소득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화예술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지적입니다. 자, 박봉건 의원. 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그 트레이드 마크죠. 그런데 이게 여론에 좀 질타를 받고 또 재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걷어들였어요.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정체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율이 반등을 못하니까 또 기본소득 들고 나왔는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특정 계층, 특정 직업군에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지 그 명분과 논리가 약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 최근에 보면은 그 만나는 사람 계층에 따라서 툭툭 던지는 게 있어요. 이건 뭐 기본소득과 조금 떨어진 문제지만은 소상공인 만났을 때 음식점 총량제 그것도 걷어들였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최근에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개혁이거든요. 지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30년 후에는 내가 그 보험료를 내도 연금 보험료를 내도 30년 후에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개선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개혁이 시급한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개혁안을 못 내놓으면서 중장년층 60세부터 64세 국민연금 받기 이제 크레바스 세대죠. 그 사이의 기간이죠. 그렇죠. 이분들한테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주겠다. 이것은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데 돈을 더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재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은 10만 원 정도 용돈 수준밖에 안 되죠. 하지만 이게 전체가 모아지면은 수조 원대 또 수십조 원대 또 재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약을 이야기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라는 시중에 비판이 있듯이 툭툭 던지는 퍼주기식 이런 공약 말고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공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인 김윤덕 의원님, 이 이재명 후보의 어제 공약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자, 어떻게 평가 또는 어떻게 좀 해설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본소득에 너무 집중해서 그것만 포커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 예산 2.5% 달성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예산 중에서 2.5%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문화재정 2.5%면 작은 액수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그중에 문화재정 2.5%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국민문화 기본권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읍면동 마을 단위에 어떤 여러 가지 생활문화를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만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복지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이라는 게 결국은 문화예술인들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현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 어떻게 될 거냐라는 점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이 최소한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공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고 마치 기본소득을 포기했다가 다시 내놓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침소봉대 해석하는 것은 좀 걸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전체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공약을 큰 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해찬 본부장. 지금 뭐 등록이 된 문화예술인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아마 이분들이 만약에 이 공약이 실현이 된다면 그분들이 아마 대상이 될 거예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문화예술인 출신이잖아요. 음대 나왔고 웹툰 지금도 등록돼 있습니까? 했었고, 네, 뭐 등록이 돼 있죠. 한국저작권협회. 제가 만들었던 웹툰들이. 근데 제 동료들이나 과거의 후배들 생각해 보면 한 달에 8만 원 준다고 하면 장난하냐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연 100만 원이 아니라 예. 문화예술업계에 이 만드는 어떤 컨텐츠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공룡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예. 지금 이 결제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떼어가는 구조거든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대기업들, 이 포탈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유통기업들의 횡포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창작자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연 100만 원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 달에 8만 원. 나누면 매달 나누면 그러네요. 네, 그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정치가 참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는 뭐 거대한 그랜드 비전보다 내 삶에 와닿는 마이크로 공약이 더 중요하고 인기를 끄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문화예술 공약이든 기본소득이든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워딩을 보게 되면요. 이거 임기에 언제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임기 내에 하겠다. 상황을 봐서 하겠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대표해서 TV 토론에 나왔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 할지 안 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원희룡 우리 정책본부장과의 토론에서. 국민들은 분명히 언제 어느 시점부터 얼마를 예. 어떤 재원을 할지 굉장히 마이크로한 것을 보고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뭉뚱그려서 애매모호한 구호만 던지고 있는 것은 예. 아닌가 정치권 전체가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액수 100만 원은 명확히 얘기하더니 언제 할 거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약간 이런 지적이네요. 예, 김가록 교수님 바로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공약들을 내세우면 사실은 인수위 과정 속에서 그걸 정책화합니다. 그래서 네. 입법을 할 것이 있으면 입법을 하고 아니면 바로 시행을 하고 뭐 이렇게 과정이 거쳐가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 바로잡고 싶은 거는 예. 아까 우리 국민연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더해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이 180석이나 되는데 왜 그거 처리 안 하느냐. 그렇죠. 윤석열 후보도 마땅하게 뭐 얘기를 하진 않고 있어요. 의지 표명은 안 하고 이렇게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임산부에게 60만 원, 그다음에 출산하면 1,200만 원 뭐 등등의 것들 사실 예산 고려 없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임산부에 관해서 지금 60만 원을 공약했는데 이미 1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수유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약을 내세우는데 기존 공약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기존 공약에서 차이가 없는 건지 확인도 잘 안 하거든요. 가덕도 예타 면제 같은 경우는 이미 면제가 됐거든요. 결정됐는데도 그걸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에 소확행 공약, 심쿵 공약 뭐 이런 표현들이 붙어요.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아까 장해찬 본부장은 마이크로 공약, 이거 미국에서 그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 표현은 깨알 공약이에요. 깨알 공약. 직접적으로 주머니에 뭔가 이렇게 주는 뭐 이런 공약인데 이게 참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요. 민주당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청래 의원과 관련된 그리고 불교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진행 중이죠. 지금. 정청래가 자극한 불심, 민주당 내분으로 불똥. 오늘 불교계가 전국 승려대회 여는데요. 이게 악재 아니냐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이제 탈당 권유했다 이걸 밝히면서 뭐 거절했다 이런 걸 밝히면서 시작이 됐는데 일각에선 당내 일각에선 출당 목소리도 있더라. 갈등 조짐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이 어제 목소리를 좀 냈는데요. 들어보시죠.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지금만큼 선당구사가 필요하다고 언제입니까? 자, 다음은 사진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어제요. 조계사 앞에서 이런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 시위하는 분들이 든 피켓 보면은요. 조계종 정치 스님 뭐 노골적 선거 개입 중단하라.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의견을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정청래 의원을 아니면 두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집회를 연 걸로 보여요, 지금. 그럼 이게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김도욱 의원님. 네. 정청래 의원이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특히 이핵관, 이재명 핵심 관계자 이 얘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졌거든요. 진짜 이핵관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침소봉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핵관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예. 상당히 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표현을 있습니다. 쓰는 건 실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당 내에서는 정청래 본인도 조계종 사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정세균 전 총리하고 많은 예. 의원들께서 108발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진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이해권이라는 말 단어 속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진심 정말 이모 문제에 대해서 조계종과 정말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들 저는 엿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해권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상당히 침소봉대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예. 또 조계종 사태에 대한 일부 우리 정청래 의원을 옹호하는 그 행위도 예. 상당히 일부의 행동이 침소봉대되고 있다. 오늘 이제 승려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그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어떤 계속적으로 예.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그 108배 했듯이 저는 민주당의 그런 마음들이 다각도인 방법을 통해서 전달되고 예. 저는 오히려 이번 오늘 승려대회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통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혹시요, 일각에서 당 일가 나오는 정청래 의원 출당 주장,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한 개인의 의원 문제는 본인이 좀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화합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만난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지금요, 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거든요. 김광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해결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이제 당직을 이제 뭐 떠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 받아들이기 본인은 어렵겠죠. 그런데 예. 지금 국면이 사실 선거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종교와 관련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대승적인 어떤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대승적인 것도 이게 대승만 뭐 소승해서 약간 불교적 용어인데 어떤 결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역간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으면은 좀 어떻게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텐데 이미 이제 그 자체로서 불거져 버렸어요. 이슈가 예. 돼 버렸고 이런 선상에서 지금 본인이 화학적으로 이렇게 열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돕는 길은 무엇이냐? 예. 지금 본인도 돕겠다 그랬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를. 그럼 지금의 돕는 길은 사실 탈당이 가장 맞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다. 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장 돕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치인 정청래가 바라보는 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큰 결단을 한번 내려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 소속 현역 의원이 당을 떠난다는 거 이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통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뭐 난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지역신문 소개해드리고 있죠. 매주 금요일마다. 오늘도 역시 준비해 있습니다. 먼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불법 국제학교 부산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우죽순 늘었다는 거예요. 뭐 미국 정규 학력 인증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학기당 1,000만 원대 이런 등록금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더라. 근데 미인가 시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딱히 뭘 하는 것 같지 않더라.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부산에서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로 가겠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사고 현장. 그렇습니다. 이 광주 아파트. 정부가 직접 챙길 듯. 차관급 페이퍼 수습본부가 아니라 장관급인 중앙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질 듯하다는 거죠. 이르면 이번 주 내 설립 가능성이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이게 가장 큰 이슈, 관심사.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사항. 이렇게 일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대구로 가겠습니다. 매일신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 얘기가 일면 톱 기사로 실려 있군요. 대구 중남구 그리고 대구시장 공천은 경선이 원칙이다. 이게 홍준표 의원의 그 공천 요구 뭐 이거와 관련돼 있군요. 변화 줄 수 있는 건 윤석열뿐 최고위 합의대로 움직일 것.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상 거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또 대구정과의 관심사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속초, 평창 모든 지역 이전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를 준다. 강원도 사상 최초 전 지역에 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정.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 뭐 수도권 등등에서 어떤 기업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큰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강원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는 겁니다. 내달 1일부터 3년간 부지 보조금, 전기요금 등 혜택을 준다. 이게 지금 관심. 그러니까 기업 유치에 굉장히 관심을 그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자, 김윤덕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 좀 지역구가 전북의 전주갑이신데요. 네네. 그쪽 전주 지역도 사실은 전북 지역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그 지역에서는 기업 유치 이런 노력 이런 비슷한 게 좀 있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새만금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새만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새만금 지역에 전북형 인센티브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라북도에 유턴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유턴 단지로 지정해가지고 굉장히 싼 값에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1년에 1,300원, 최장 100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럼 역시 여기도 뭐 부지 보조금이 있는데 이제 부지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부터 정착 때까지 저는 풀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행되는 설비 그 비용의 30%까지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고 또 이제 새만금청하고 연계해서 어떤 진행되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수상태양광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수상태양광의 발전 사업권을 얹어주는 그런 방식의 다양한 패키지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지역이 이런 노력들인데 여기 뭐 강원도 그래요. 지금 김은덕 의원께서도 전북 지역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있다.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여기도 강원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얘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의료계 설 연휴 뒤 하루 3만 명 확진 가능하다. 경고를 했습니다. 미리 방역 체계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 이동량 많아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데 뭔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거 이거 대비해서 지금과 같은 방역 체제 안 됩니다. 뭔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부가 뭔가 오락가락하고 있더라. 앞서서는 하루 확진 7,000명 이걸 기준으로 뭔가 바꾸겠다 했는데 지금은요. 주간에 평균 7,000명 하루. 이게 좀 달라요. 하루에 7,000명만 한번 딱 찍어도 바꾼다는데 이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좀 보고요. 말 바꾼 당국이다. 이렇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면 뭐 먹는 치료제, 의원 재택 치료 등이 차질 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아직 준비 부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정부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도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27일부터 코로나 사망자 장례 후 화장. 지금은요 장례 화장 먼저 하고 장례가 뒤로 가잖아요. 지적 참 많이 받았는데 정부가 바꿀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요. 장혜찬 본부장. 언론에 참 여러 번 지적했는데 정부가 조금 바꿀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디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이제서야라는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돌아가신 가족분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화장할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분들의 이 애통한 마음들 정부가 참 무서울 정도로 외면을 해왔었는데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WHO 기준이나 시신에서의 어떤 나오는 체액 등이 코로나 감염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계에서 지금 같은 장례 절차에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수차례 수개월 전부터 작년부터 해왔던 점을 지적하자면 조금 늦은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례 후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유가족분들이 철저한 방역수칙 지키지 않겠습니까? 아마 또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검사를 받는 등의 절차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분들 얼굴 보고 떠나보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요. 질병청이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27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참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을 표시하는데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 참 많은 내용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